네, 최욱진입니다. 지금부터 핵심 요약 행정학 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최고의 정리. 이번에는 행정학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행정과 경영 그리고 정치의 관계 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이론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과 경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추세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암기의 압박을 너무 갖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보시죠. 행정과 경영의 정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의 뜻은 협의로서 행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행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와 상호작용하면서 행하는 정책 및 관리활동, 이렇게 봤었죠. 경영이라는 것은 주어가 바뀌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사익을 위해서, 행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사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업 간의 협업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사업 및 관리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행정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경영이든지 간에 모두 다 관리 활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예요. 기업 관리를 하든 아니면 정부 관리를 하든지 간에 돈을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적인 관리 활동은 공통점이 되죠. 능률적인 관리 활동이라는 표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 관리, 아니면은 사람 관리, 조직 관리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에서 협업을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행하는 사업 및 관리 활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안에도 당연히 여러 기업 간의 협업이라든가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 즉 경영이라는 것도 협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음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공부하실 때 요령이 있어요. 딱 교재를 보면 차이점은 대단히 많아요. 하지만 유사점은 상대적으로 그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유사점을 암기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사점이 왜냐하면 몇 가지가 없거든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에 뭐가 나왔어요? 능률적인 관리 활동한다는 거죠. 돈 관리, 그리고 사람 관리, 조직 관리할 때 돈 펑펑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 모두 동일한 조직 구조를 지닌다는 거죠. 그 조직 구조가 뭡니까? 관료제가 되는 거예요. 관료제는 이론 시간 때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삼각형 모양으로 된 계층제적인 조직이에요. 각각의 분업화된 체계를 말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밑에다가 상명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관료제라는 조직은 아주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업화된 체계라고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협동은 모두 나타난다는 거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능률적인 관리 활동이라든가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라든가 협동을 한다라는 특성은 행정과 경영에 모두 공통점이 되겠고, 그 외적인 것들은 모두 차이점이다.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수가 많지만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셨으면 된다. 목적이라는 것은 경영은 사익이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익이다. 추구하는 가치라고 나왔는데 행정은 상대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론 수업 때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효율성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능률성 플러스 알파, 행정은 여러 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알파는 굉장히 많은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가치들이. 투명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책임성도 있을 것이고, 민주성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행정부는 정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욕을 대단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돈을 아낀다고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기도 해야 되고 국민의 견해를 많이 수렴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성이 같이 혼재하기 때문에 욕을 안 먹으면서 국가 관리를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영향력의 범위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을 만들어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범위가 크고 경영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 강제성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건 법치 행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닌다. 정치적인 성격.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기초로 해서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많은 간섭들과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성과평가의 기준은 행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익이잖아요. 사실 공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1000명한테 설문조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공익은 뭐다라고 합의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경쟁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민간은 정말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원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학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쟁이 매우 치열한 반면에 행정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 보직원에 대한 견해가 옛날 시험에서는 기출빈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출빈도를 살펴봤을 때 요즘에는 사실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약 강의 자체가 목적이 뭐 쉬운 것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은 할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부분이 이 표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만 딱 공부하시면 끝나요. 보지만에 대한 거는 이 표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이 사람의 관점이 뭐냐면 양자는 모두 공공성을 지닌다는 거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보지만의 정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만에 따르면 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행정이든 경영이든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규제, 의회의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많이 간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탄압받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요? 야, 회장 한번 나와봐. 질문 좀 하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지금 보면 보지먼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재분배 정책을 의미하는 거다.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 하시면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 때도 이 보지만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세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 요즘에는 시험에 잘은 안 나와요. 참고적인 얘기인데 세이어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리딩을 한번 해보면 공사행정은 즉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같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어의 요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만 공부하셨으면 된다. 행정과 정치의 관계다. 원래 국가라는 체계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잖아요. 입법부도 있고 뭐 사법부도 있을 거고 뭐 행정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하는 일과 행정부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게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랬을 때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부는
너희는 너희 정치적인 기능만 수행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구분돼서 서로 간에 할 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면 입법부가 정책, 결정 이런 건 다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역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기능 혹은 정책 결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4대강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의회에서 정하세요. 예, 너희가 정하면 우리는 그 사업을 돈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집행만 열심히 할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능, 즉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이라는 것만 행정부가 잘하면 돼. 그게 이원론입니다. 됐고,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것은 야, 국가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행정부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정책을 결정할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의회가 추상적인 결정은 해주고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행정부가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결정은 행정부가 할 수 있다 그거고, 당연히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의 개념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세 이원론과 정치행정 세 이론론,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건 제가 아까 수업을 다 했어요. 그 표를 다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딱 보면 행정을 정치와 구별이 된 거죠. 구별된 관리 또는 기술로서 인식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능률적인 집행만 잘하면 돼. 그래서 보면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하면 돼. 너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달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2번 선제에 나오는데 우드로 윌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학의 아버지죠. 행정학의 아버지. 행정의 연구.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글을 쓰시게 되고 거기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 우드로 윌슨이 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미국 행정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죠. 정치행정 이원론의 나머지 특징들을 한번 볼 텐데 능률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관리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와 집행만 잘하면 돼. 능률적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론론, 행정과 경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경영에서도 능률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의 관점이 되겠다. 아까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의 아버지였으니까 미국의 초기 행정학을 대표하는 겁니다. 1887년으로부터 미국 행정학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밑에 등장 배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역관주의의 폐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역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를 열심히 도와준 친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임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오른팔로서 열심히 일을 해줘서 정책을 집행할 때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습니까? 전문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충성만 열심히 하면 뽑아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역관주의 인사행정의 병폐로서 비능률적인 행정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인사행정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능률적인 관리를 대단히 중시하는 이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관주의가 비능률을 초래하는 아주 주범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해를 지적을 하면서 능률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때 당시가 이제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산업국가화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능률적인 행정이 기묘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거를 관리주의,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관리주의에도 나오는 포함되는 이론이잖아요. 이런 관리주의 이론들은요, 경영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관리를 하고자 했다라는 거 4번 선지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 배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들이 중요한 거다. 정치행정 이론론. 이론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집행하다 보면은 결정할 수밖에 없어, 행정부가. 그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예를 들면은 법률을 정하게 되면은 그 법률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행령 같은 거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부가 정책 결정 기능이라든가 정치적 기능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능률성만이 행정이 추구하는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론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이 30년대 이후에 등장했고요. 이를 통치기능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치기능설이라는 게 무슨 의미다? 이 기능적 행정학이라고도 하는데 통치기능 이퀄 정치기능 행정기능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행정부가 정치기능과 행정기능 양자를 모두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론론을 통치기능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정치와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작용하게 된다. 반드시 외우셔야 될 학자가 여기 나온 디모과 애플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니다. 딱 암기해두시고. 세 번째, 사회적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아까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능률성만을 추구하면 돼. 근데 거기서의 능률성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능률성을 의미해요. 기계적인 능률성이라는 것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올리 가성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것은 좀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결정을 행정부가 하다 보니까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인간적 능률을 포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 견해에 맞춰서 목적을 달성하는 한목적성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나아가서 상대적인 능률성도 중요하다. 기계적인 능률성을 버릴 수는 없다고 봐요. 적용을 하는데 다만 조직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성비도 보기는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네 번째, 행정 책임 및 민주 통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을 행정부가 하니까 그만큼 행정부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의 특징을 한번 보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 등장 배경은 제가 이론 시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냥 국가 위기 시예요. 네, 국가 위기 시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활동이 증대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의 명분도 상실이 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정치행정 새 이론론인데, 새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사이먼이 주장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의 특성 중에서 뭘 강조합니까? 이 사람은 과학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과학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검증 가능한 연구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둘로 나눈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기능과 행정적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의 기능으로서. 근데 여기에서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정치적인 기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4대강 사업을 할 거야 말 거야?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검증 가능한 사실의 분야,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이라는 분야는 검증이 가능한 분야거든요. 뭐가 능률적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자라는 견해를 새롭게 제시하셨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치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행정부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겠다 그 말이 아니야. 연구는 안 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다.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대단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론 시간 때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해내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 발전행정론이에요. 그래서 이를 행정우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정치우위론 그러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이론이 되겠다. 그래서 행정우위론이라고 불린다는 거.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과 유사하다. 그래서 60년대 후진국 발전론자들이 주장하였다. 여기에 보면 발전행정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발전행정론 이퀄 정치행정 새 이론론 이거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우위론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강조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만들어냈는지 여부 자체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죠. 행정이 정치를 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 선지에서 이 표현 나와요. 효과성 및 기술성을 가장 우선시한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 해결해내는 거, 어떻게 해서든 목적을 달성해내는 거, 이것들을 갖다가 발전행정론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잘 체크해 두셨으면 된다. 자, 다음에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로젠블룸의 접근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론 수업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로젠블룸 같은 경우에는 역대 기출문제 빈도 자체가 딱 한 번이에요. 거의 안 나오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보겠지만 표를 하나 정리했거든요. 그 표대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젠블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행정이 뭐냐 이랬을 때 자기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 건데 과거의 어떤 견해들도 살펴보고 자기의 견해도 거기에다가 같이 녹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행정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다. 관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 관점에서의 행정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라는 뜻. 그 밑에 정치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에서의 행정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결정도 하기 때문에 민주성이라든가 책임성 등이 행정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법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야 그거 아니야.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이런 관점들을 중시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적법 절차, 합법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이 법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행정 이론이 들어가죠. 제가 이론 수업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행정학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행정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부터 올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겠지만 세 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국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이 행정이론 기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있잖아요.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 이론이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국무원 시험만큼 행정 이론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수업을 마치시고 한 줄 한 줄 한번 정독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행정 이론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국가 관리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마다 저마다 다른 견해를 다 제시해 두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건 뭐였어요? 능률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 관리할 때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바로 관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최초에 행정학이 처음 성립되던 시기에 나타났었던 행정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이론 수업하면서 정말 많은 판서를 했었는데 그 판서의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목 아프게 많이 쓰실 일이 없고 간략하게 보시면 돼요. 보도록 할게요. 관리주의다. 뭐 관리과학이다, 주류행정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리주의의 처음에 의의가 나오죠.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능률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 앞에 관리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초기 이론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연도를 보면 1887년이라고 나왔어요. 이 1887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드로 윌슨, 프레데릭 테일러 아니면 귤릭과 어윅, 페이올 등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윌슨, 중요한 학자만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테일러, 그리고 귤릭 말고 만약에 어윅이라는 사람도 언급이 된다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올도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포드 시스템이라는 것도 관리주의로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들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반대하는 거죠. 능률적인 관리만 잘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들은 공식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구조, 여기에 관심을 두고 능률적인 관리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조직의 능률적인 생산성 제고를 고민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구조가 뭡니까? 시스템이죠. 조직의 시스템. 능률적인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거다. 바꿔 말하면은 사람을 뽑을 때 인사 채용 절차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사람을 뽑은 다음에 각자의 업무 부담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업무 분담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도록 만들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된 고민을 통해서 능률적인 관리를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관리주의다. 이제 처음에 나오는 학자가 해서 윌슨입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은 행정학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동그라미에서 보시면 행정학의 연구에서, 즉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하신 분이다. 두 번째, 역관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나왔어요. 아까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뽑으니까 일을 개판으로 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부패도 만연해. 그리고 신분보장도 안 해주니까 행정의 안정성, 정책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보시면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인사행정을 이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펜들턴법,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인사행정 제도를 떠올려야 돼요?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에 근거해서 공무원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험을 치르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뽑아주는 거잖아요. 왜? 역관주의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개념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주의 같은 경우에는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인사행정 이론이에요. 이게
펜들턴법이 나온 시기가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188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행정 이혼론 같은 경우에는 1887년에 나왔잖아요.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를 실적주의가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혼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4년 뒤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정치행정 이혼론은 능률성을 중시하니까 역관주의를 비판하고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 즉 펜들턴법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전문성 있는 사람 뽑아서 능률성 제고를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윌슨은 유럽 국가 행정을 참고해서 미국의 독창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주장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윌슨이 이제 능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본인한테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조직 구조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관료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관료제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을 참고한 겁니다. 유럽 국가 행정을 참고한 겁니다. 만약에 참고하지 않고 이러면 틀려. 참고한 거예요. 테일러가 다음에 나오네요. 테일러는 되게 간단하죠. 이제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이제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11년이죠. 1911년에 과학적 관리론을 발표를 해요. 처음에는 이게 이론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하나의 이론으로서 테일러가 나중에 정립을 하게 되죠. 역관주의가 있었고 역관주의가 비능률적인 행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야, 비능률적이야 행정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적으로 행정을 하자는 진보주의 운동이 발생해요. 그 과정에서 과학적 관리 운동이 생기게 된 거예요. 능률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지. 그게 운동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1911년에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을 발표하게 된다. 요점은 능률적인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개인의 기술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능률적인 시스템 정립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능률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곧 능률적인 공식적 구조 설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체제 시스템 설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지. 개인의 기술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해서 테일러의 그 주장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어떤 공정 라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유일 최선의 길을 연구자 혹은 관리자가 발견을 한 다음에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대로 일을 하도록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 잘한 사람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을 하게 된다. 실패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 노동자를 선택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인류 노동자를 선택한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영업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요. 아, 내가 알바생을 뽑고 싶어. 장사가 좀 잘 돼. 알바생을 좀 뽑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알바생의 지원서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판단해 봤을 때 뭐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면접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일을 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 말이 바로 이 인류 노동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과학적 관리로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하나의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주의 운동을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휘과 귤릭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어휘과 귤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리주의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률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과학적 관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몇 개 나름 제시를 했어요. 물론 훗날
행태주의를 주장한 사이먼한테 야, 너희가 얘기한 거는 원리가 아니라 격언이야 라고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들이 주장한 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의 4대 원리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A부터 지금 D번까지 4가지가 있죠. 전문화의 원리는 뭐예요? 분업화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주자는 거예요. 다음에 명령통일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나서 내가 일한 결과를 갖다가 여러 명의 상관한테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혼선을 빚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라는 거다. 그게 바로 명령통일의 원칙이다. 중요합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것은 적절한 부하의 수를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어느 정도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200명의 부하를 준다 이러면은 갑자기 어지러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부하의 수를 주는 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휘과 귤릭은 좀 딱딱하게 생각을 했어요. 상황에 맞게 부하의 수를 정한다기보다는 무조건 5명에서 6명이 딱 적당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론 5명, 6명 그런 숫자 외우지 않아도 돼요. 4번째, 부서 편성의 원리. 이거는 이제 부서를 편성을 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부서를 편성하고 해당 부서가 특정한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분업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목적과 과정과 고객과 장소 등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부서 편성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제시를 했었다. 자, 어휘과 귤릭이 최고 관리자의 기능이라는 것도 제시를 했다.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최고 관리자의 기능 7가지예요. 포스트 코브라고 하죠. 이게 각각의 두 문자를 딴 겁니다. 포스트 코브다. 이 포스트 코브라는 거는 7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 7가지를 갖다가 일일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더라도 보수적으로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올가나이징, 즉 조직화하고 코올디네이팅, 조정, 이 2개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 코올디네이팅 그리고 올가나이징 먼저 하죠. 위에 있으니까. 올가나이징, 즉 조직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위에 어떤 직무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성원에게 직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뭐 1타 클래스에는 행정학 강사라는 직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학 강사는 뭐 해야 돼요? 군무원 행정학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조직화예요. 자, 그 다음에 코올디네이팅, 조정이라는 것은 분업만 잘한다고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축구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가 미드필더 해라, 네가 공격수 해라. 이거는 분업과 관련이 깊잖아요. 그런데 팀은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잘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름의 체계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올디네이팅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포스트 코브는 하향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상향적 기능 이러면 틀려요. 왜 그래요? 최고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7가지 일을 해서 아래에다가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하향적인 관리 기능이라고 해요. 10번 양가로에서 각종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브라운 위원회가 나왔습니다. 브라운 위원회에서 제시한 능률적인 관리 활동은 포스트 코브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런 선지가 공무원 시험 7급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귤릭이라는 사람이 브라운로 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선지가 맞는 내용이 되겠다. 자, 다음에 관리주의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론 처음에 이제 테일러 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센티브 체제 설계했었잖아요. 야, 돈만 주면 열심히 일할 거야. 이거를 관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인이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능률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인 능률이라는 것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성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태프트 위원회가 나왔어요. 태프트 위원회는 절약과 능률을 강조한 바 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브라운로 위원회라고도 해요. 브라운 위원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브라운로 위원회
그리고 여기 나온 태프트 위원회, 얘네들은 모두 다 관리주의하고 관련성이 깊은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래서 관리주의를 갖다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원리주의 이렇게도 표현하죠. 다음에 조직을 관리할 때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폐쇄 체제로 간주하고 있다.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주의는 정교한 시스템 설계를 잘 해놓고 인간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요인 등 인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 이런 얘기 나오죠.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맞습니다. 그냥 하나의 부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이 고장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갈아 끼는 거예요. 왜? 우리 시스템은 정교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과 원리 간의 모순이 있다.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것도 어휘과 균lig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적절한 부하의 수가 몇 명이라 했어요. 5명에서 6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리가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리더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게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보편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실험을 통해서 엄밀하게 검증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조직 관리할 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정책 결정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배제했다. 참고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주의는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 능률적인 관리만을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죠. 그래서 행정의 과학성을 강조하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제시했던 원리들이 일반 원리였습니까? 일반 법칙이었어요? 아니었죠. 틀린 얘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행태주의에서 비판을 받아요. 이들이 언급한 법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한 원리인 까닭에 훗날 사이먼으로부터 원리가 아닌 격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주의는 과학성에다가 넣어둬야 되냐 아니면 기술성에다가 넣어둬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과학성은 명백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관리주의와 관련한 학자들은 기술성에 가까운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기술적 행정학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대단히 까다롭게 낼 때 내는 선지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2020년도 군무원 9급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려웠었죠. 거기에도 나왔던 선지입니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190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연도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주의라는 이론 안에 들어가잖아요. 1887년으로부터 1930년대 초까지니까요. 그래서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가 나오면 관리주의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 태프트 위원회 등은 과학적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위원회들이 되겠다. 아, 관리주의하고 친한 위원회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친한 기관들이구나. 자, 다음이 두 번째 미국 행정학 성립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통 두 문자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는데 규범을 정하자마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애는 하자마자죠. 하자마자의 순서로 규범적인 관료제가 전개가 되었죠. 보시면 이 하자가 해밀턴입니다. 자자가 제퍼슨, 메디슨, 잭슨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밀턴
굉장히 강하잖아요. 턴 이러니까 중앙 집권적 연방주의. 그렇죠? 여기 자 제퍼슨 되게 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이에요. 그리고 메디슨 순하네. 그러니까 얘도 다원주의 그리고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여러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익 집단이 다른 이익 집단들을 지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집권적인 걸 대단히 반대하는 겁니다. 분권적인 걸 선호하는 거죠. 다원주의,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 여기 잭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에 도입한, 정부에 도입한 대통령이 되겠다. 다음에 표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시죠. 해밀턴이다. 중앙 집권입니다. 자, 그리고 제퍼슨이라고 나왔어요. 이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분권적인 행정이다. 지방 분권이에요. 메디슨이다. 다원주의.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 잭슨 대통령이에요. 역관주의를 182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인 거 한번 보면은 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도입했다. 뭐 공직 교체 및 공직 개방이다. 뭐 이런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이제 개척민들이 만든 국가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미국이 있다고 하면 이쪽이 서부고 이쪽이 동부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반대로 썼어요. 이쪽이 동부죠. 이쪽이 서부거든요. 처음에 이제 개척민들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에 털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가진 자들이 이쪽에 사세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 리그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동부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동부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기득권이 됐고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또 서부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간단 말이죠. 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비기득권 세력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역관주의를 미국에 도입했었던 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비기득권 출신이고 그리고 무학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자고 하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할 것 같고. 근데 이 잭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 서부 출신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줬거든. 근데 당시에 정부 관료제는 다 주로 동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잭슨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채용하는 역관주의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공직 교체나 공직 개방 이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있는 것이고 여기 민주성이라는 건 뭐냐면 잭슨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국민한테 책임을 다해서 행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공급받다가 야, 이 대통령 좀 아닌 것 같아. 야, 너희 집권 정당 문제 있어. 이래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함께 다 바뀌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기가 매우 좋다는 게 바로 역관주의입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저희 요약 시간이니까 너무 또 길어지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 요 칸은 지금 PPT가 지금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요 PPT 상으로는 요 칸을 무시하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역관주의가 등장을 했었고 역관주의 병폐가 나타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진보주의 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과학적 관리 운동으로 처음에는 출발이 됐다. 이게 진보주의 운동이에요.
진보주의 운동. 야, 능률적으로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발표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만 간단하게 보셨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타 부분이에요. 미국 정치 철학의 변천인데 이거는 군무원 말고 공무원 시험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나왔던 선지예요. 1번 선지. 건국초기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건국초기. 이러면은 제퍼슨 잭슨 철학이 지배하였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제퍼슨 잭슨 철학은 뭘 강조한 거냐? 지방 분권 내지는 민주성이에요. 근데 미국의 1대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잖아요. 1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되면서 중앙집권적 연방주의를 중시하게 된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에요. 워싱턴 대통령이.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선호하는 당시에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워싱턴 대통령의 재무장관이셨어요. 이 사람도 중앙집권적 연방주의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왜? 일단은 능률적으로 행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전 국가를 통일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퍼슨 잭슨 철학이 건국 초기에 지배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1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되는 바람에 중앙집권적 연방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주의 이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밑에 2번 선지의 포드 시스템은 시험에서 사라진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하고 싶은 건 페올이라는 사람, 얘도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관리주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법칙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신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영의 14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의 관련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포드 시스템도 그렇다. 일종의 능률적인 생산 체계,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의의 틀 안에서 보기도 한다라고만 간단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주의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론 수업 때도 설명을 했었고 인간주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인간에 있습니다. 야, 조직을 아주 정교한 시스템 설계를 하는 쪽으로 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도 괜찮긴 한데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내가 볼 때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는 게 바로 인간주의예요. 실제로 우리는 회사에 출근을 할 때 물론 돈 받으려고 출근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떤 면도 있어요. 때로는 동료애가 아주 많은 그런 같은 친구들, 입사 동기들 이런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는 면도 있긴 한 거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 갔어요. 내가 뭐 적군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사살을 하는데 그 뭐 인센티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이 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옆에서 같이 싸우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직 관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잡기라는 게 전반적으로 요약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론 수업 때 다 판서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판 요지가 뭐예요? 비공식적인 요인을 갖다가 간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공식적인 요인을 간과했다는 의미는 인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별로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다. 비공식적인 요인을 간과했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특히 과학적 관리 기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틀 안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인이라고 본 반면에 이 인간주의는 사회 심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일단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동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할 때. 그다음에
심리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돈만 준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사회심리적 존재라는 뜻이다. 학자를 보면 지금 메이오가 있습니다. 중요한 학자예요. 잘 챙겨 두셔야 되고, 메이오 하면은 공부하실 때 호손 실험을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호손 실험이다. 그러면 호손 실험이라는 것은 호손 공장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었습니까? 일렉트릭 컴퍼니였어요. 그러니까 전기 회사인데, 뭐 전기 회사다 그런 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요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고민해 본 거죠.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비공식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공식적인 요인이 생산성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교한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일하고 사람의 내가 대접을 받고 있는지 등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만족하는가 등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성 제고에 중요해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연구 과정이 있는데 이 연구 과정은 뭐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이 연구 과정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주 옛날 선지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은 둔 것인데 요즘엔 여기까지 묻질 않습니다. 연구 과정의 포인트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순서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밀한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와서 마지막에 D번에 보니까 결국에는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더라. 이게 다 비공식적인 요인이니까. 결국에는 비공식적인 요인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연구 과정 자체가. 다음이 아지리스입니다. 아지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를 좀 고쳐야 된다라고 봐요. 아까 관리주의가 있었잖아요. 관리주의는 조직 구조로서 어떤 조직 구조를 좋아한다? 관료제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우드로 윌슨이 봤을 때 이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는 굉장히 능률적이다,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꼭 활용해야 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관료제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조직 구조도 그냥 합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 체계예요. 그런 아주 최적화된 조직 구조예요. 그런데 아지리스는 관료제를 좀 고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의 심리적인 만족감에 기인한다. 인간의 자아실현적인 욕구를 내세운다. 그래서 조직 설계를 할 때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조직을 약간 설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부품처럼 그냥 조직 목표에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직의 목표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거냐, 지금 3번에서 그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직무확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평면성이 있다. 이 직무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만 평생 죽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두루 경험시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래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조직의 평면성이라는 것은 계층의 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료제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니까 이거를 약간 완만하게 줄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지리스에 따르면 이러는 거예요. 조직의 계층의 수가 많게 되면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길이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의사소통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일 해봐. 위에서 잘 이렇게 착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가까워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인간주의의 공통점입니다. 요점만 체크를 할게요.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계속 제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료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평면성을 띤 조직 구조를 선호한다.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심리적 욕구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될 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과 제고예요. 이 성과 제고를 중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능률적으로 관리주의와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인간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경제적인 욕구도 너무 중요한데 그 얘기는 쏙 빠진 것 같네. 그게 바로 1번 선지죠. A번에 이제 젖소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라는 게 과거에 국회직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냥 참고 삼아 들어두시는데 만족한 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듯 만족한 노동자는 보다 많은 산출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 인간관계론을 비판하는 개념이에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지금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달성하고 나서 나타나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 그 만족감만 있으면 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젖소사회학이다. 조직을 마찬가지로 폐쇄 체제로 간주했다. 조직 관리할 때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련된 착취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련된 착취라는 거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출근해서 동료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경제적인 보상이 너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거 세련된 착취 아니냐 이거예요. 야, 돈을 주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을 중시하는 게 맞는 말이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과연 사람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사실은. 일부 구성원 간의 폐쇄적인 태도 형성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료애를 형성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고 근데 조직이 너무 파벌로 나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파벌들끼리 서로 또 괜히 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갈등이 너무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얘기입니다. 관리주의와 인간주의 비교 중요한데요. 잘 해두셔야 됩니다. 관리주의라든가 인간주의는 공통점이 있어요. 양자는 모두 다 능률적인 생산성에 초점을 둡니다. 어찌됐건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두 가지 포인트.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인간관이 다르다. 인간관은 뭐다? 하나는 경제인, 다른 하나는 사회심리적인 존재. 경제인은 관리주의, 사회심리적 존재는 인간주의. 능률적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죠. 관리주의는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다. 이게 이제 인간주의와 관리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제 수업을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을 다 판서를 했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최대한 좀 적는 거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판서했던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행정학 총론이 대략 10시간 정도에 마칠 예정이에요. 대략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10시간이라는 것은 10강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총론을 제가 보면 여러분 군무원 시험에서는 대단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분석의 결과로는 그러니까 총론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 한 5시간 정도씩 정리를 해서 할애를 해서 타타닥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책이 얇다고 해서 절대 적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리딩을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